한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정복자로 꼽히는 인물은 단연코 광개토대왕입니다. 그의 칭호는 땅을 널리 개척한 왕이라는 뜻을 담고 있죠. 18세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어떻게 해서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그의 일대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374년 당시 태자였던 고국영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덕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자질을 보였던 그는 386년에 13세의 나이에 태자로 책봉되었고 391년에 18세의 나이로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광개토대왕이 즉위할 당시 고구려를 둘러싼 정세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서쪽의 중국 대륙에서는 556국 시대가 한창이었고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후현과는 요동 지역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었죠.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요동은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으로 이 지역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쥐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안숙인 백제와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371년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고본환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건은 양국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켰죠. 이 사건은 고구려 왕실과 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백제에 대한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또한 동쪽의 동부여와 북쪽의 숙신 등 주변의 여러 세력들도 고구려의 위협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비록 고구려만큼 강대한 국가는 아니었지만 언제든 고구려의 영토를 침범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였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대외 정세 속에서 광개토대왕이 마침내 고구려의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그는 즉위와 동시에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고구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대내외에 선포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천하의 주인임을 자처하는 것과 같았죠. 이를 통해 광개토대왕은 고구려가 완전 독립된 강대국으로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치세는 거의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펼쳤죠. 그의 정복 활동은 크게 남쪽의 백제, 북쪽의 거란, 서쪽의 후연, 그리고 동쪽의 동부여를 상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백제와의 전쟁에서 광개토대왕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392년 7월 그는 사만의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북쪽 변경을 공격해 석현성을 비롯한 10여 개의 성을 함락시켰죠. 같은 해 10월에는 백제의 요충지인 관미성을 20일 만에 함락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데요. 관미성은 한강하구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로 이곳을 장악함으로써 고구려는 한강 유역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한 것입니다. 396년에는 대대적인 공세를 펼쳐 한강 이북의 18개 성과 700여 개의 촌락을 점령하고 백제의 수도인 위례성을 포위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백제의 아신왕은 항복하고 영원한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죠. 이로써 고구려는 한강 이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백제는 한강 이남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의 세력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었죠. 한편 북방에서도 거란족을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는데요. 392년 9월에는 과거 거란의 침입으로 잡혀갔던 1만여 명의 백성을 되찾았고 395년에는 거란족의 일파인 패려를 정벌하여 복속시켰죠. 이 전투에서 광개토대왕은 소, 말, 양 등 수많은 가축을 노획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리품 획득을 넘어 고구려의 경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리품 규모였죠. 400년의 외와 동맹을 맺은 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 나무랑은 광개토대왕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광개토대왕은 5만의 대군을 파견하여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군은 왜군을 금관가야의 종발성까지 추격하여 격퇴시켰죠. 이 사건은 한반도 남부의 세력 구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보호 아래에 100년 가까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가야연맹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로써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었고 사실상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또한 광개토대왕은 서쪽의 후연과도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400년 2월에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 남쪽에서 왜군을 격퇴하고 있을 때를 노려 후연의 모용성이 고구려의 신성과 남소성을 공격했던 것인데요. 광개토대왕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402년에 후연의 숙군성을 함락시켜버렸으며 2년 후에 또다시 후연을 공격했었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지금의 베이징 부근에 위치했던 영궁까지 공격해 함락시켰는데요. 일시적이나마 베이징 부근까지 고구려의 영토였다는 얘기인 셈이죠. 후연 또한 당하고만 있지 않았는데 405년 요동성, 406년 목조성을 공격했으나 손쉽게 막아내면서 요동지역 지배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로써 고구려는 요동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고 중국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광개토대왕의 마지막 정복 활동은 410년에 있었던 동부여 정벌입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동북 방면으로의 영토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죠.
동부여 정벌은 고구려가 만주 지역 전체를 통제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정복 활동은 고구려를 명실상부한 동아시아의 초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죠. 그의 치세 동안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은 물론 요동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했고 한반도 남부의 신라와 가야 지역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균형을 바꾸는 대사건이었죠. 아마도 광개토대왕이 마음먹고 오로지 남쪽에만 집중했다면 삼국 통일도 충분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한편 광개토대왕은 대외 정복 활동 못지않게 내정에도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는 고구려의 국가 체제를 더욱 정교화하고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광개토대왕은 관직 제도를 정비했죠. 장사, 사마, 창군 등의 관직을 신설하여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사마와 창군은 군사와 관련된 관직으로 당시 고구려의 주요 적국이었던 후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관직 제도의 정비는 고구려가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하죠. 또한 광개토대왕은 소수림왕이 처음 시작했던 불교 정책을 계승해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393년에는 평양에 9개의 절을 창건했고 요동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승려 당시를 파견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교화하는 데 힘썼죠. 이는 단순한 종교적 차원을 넘어 국가 통합과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불교는 당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이를 통해 고구려의 문화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평양 지역의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399년에는 직접 평양으로 행차하여 외교 활동을 펼쳤고 409년에는 동쪽의 독산성 등 6개의 성을 쌓고 평양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평양을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 개발에 힘썼죠. 이는 후에 장수왕 때에 이루어질 평양 천도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양 지역의 개발은 단순한 도시건설을 넘어 고구려의 중심축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려는 단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이를 통해 고구려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던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광개토대왕의 수묘인제도 정비입니다. 그는 선왕들의 묘를 관리하던 기존의 수묘인들이 점차 몰락해가는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정복 활동 중에 포로로 잡은 한인과 예인들을 수묘인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또한 수묘인들의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묘 제도를 체계화했죠. 이는 단순히 왕릉 관리의 차원을 넘어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첫째, 피정국민들을 고구려 사회에 편입시키는 통합 정책의 일환이었죠. 둘째,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수묘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처벌 조항은 고구려가 보다 체계적인 법제도를 갖추어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왕실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선왕들의 묘를 잘 관리함으로써 왕실의 정통성과 신성성을 강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광개토대왕은 또한 독자적인 연호 사용, 광개토대왕 능비 건립 등을 통해 고구려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광개토대왕의 내정 노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광개토대왕 능비에는 나라는 부유해지고 백성은 늘어났으며 오국이 풍성하게 익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왕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한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광개토대왕의 치세 동안 고구려가 상당한 번영을 누렸음을 짐작해야죠. 더불어 광개토대왕은 정복 활동을 통해 얻은 자원과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의 경제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요동 지역의 점령으로 풍부한 농경지와 광산을 확보했고 한강 유역의 잔압으로 중국과 한반도 남부를 잇는 무역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이를 통해 고구려는 경제적으로도 크게 번영할 수 있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이러한 내정 정책들은 고구려를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된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했죠. 그의 업적은 후대 고구려 국왕들에게도 모범이 되어 이후 고구려가 동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2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발돋움시켜놓고 413년에 승하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의 치세는 고구려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룩한 영토 확장과 국력 신장은 이후 고구려가 수, 당 등 중국의 강대국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그리고 광개토대왕이 이룩한 고구려의 번영은 그의 아들 장수왕 때에 이르러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평양 천도를 완수하고 고구려를 동아시아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이는 광개토대왕과 선대왕들이 닦아놓은 기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 그 자체, 명군 중에 명군이었던 광개토대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